이 모든 세법에 있는 규정들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당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부당행위. 당사자 간에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가 부당하다고 본 거예요. 세법의 입장에서는 이거 부당한데?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얘기로 하나를 들면 이런 겁니다. 증여를 내가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5억짜리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를 받아가지고 얼마 안 돼서 또 지가 팔았어요. 증여를 받아가지고 팔았어요. 그럼 증여 받아가지고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판 것이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팔아버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왜 이런 규정이 들어있냐면 세금 줄이기 위해서 증여한 걸로 했다가 또 양도한 걸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려서 그 탈법행위를 할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내에 판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증여받은 아들이 팔았지만은 증여한 아버지가 판 걸로 봐버려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면 취득가액이 문제가 돼요. 지금 아들이 판 것은 아버지한테 받았으니까 아버지한테 받을 때가 취득가액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받은 취득가액은 무시해버리고 아버지가 받은 취득가액만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되버린다면, 그러면 아버지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몇 푼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엄청나게 세금이 또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하도 이 세금 문제가 많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회자되고 해서 상식으로 대부분 많이 안 들어가요. 5년 내에 팔면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못 팔게 하는 건 아닌데 여기 보시다시피 아들이 팔았는데 이건 아버지가 판 거다 이렇게 과세해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누가 꽤 비싼 집인데 몇십억 가는 집인데 아들한테 증여했어요. 2년 전에 증여하고 이제 아버지는 또 딴 걸 샀어요. 새 건물을.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아버지 집이 훨씬 좋아요. 현대식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새로 산 집을 나한테 파시고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한 집 도로 아버지가 가져가시오, 사가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좀 계산해 주시오 해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생긴, 그러니까 아들이 팔았는데도 아버지가 판 걸로 계산해 보니까 세금 양도소득세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했더니 10억이 차이가 나요. 그 차이만 10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이렇게 만일에 계산을 하려면 세금은 10억 더 내야 되겠어.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못하지 않아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최근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규정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최근이 아니고 몇 년 됐습니다. 합리적인 규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렇게 대개 이런 이 제재를 하는 것, 부당행위라고 하는 규정들은 행여나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해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는가 해서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증여받은 아들이 팔았는데 그 아들이 판 돈을 아버지가 가져갔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염려가 있죠. 아들한테 증여한 형식을 취해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돈 챙겼구나. 그러면 이렇게 과세한다는 건데 하고 보니까 그 판 돈이 실제로 아버지한테 안 가고 아들한테 다 갔더라. 아들한테 귀속되었다. 그럴 때는 부당행위로 보지 말라는 규정이 생겼어요. 이거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아는 사람한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규정을 아는 사람은 아들이 팔아가지고 판 돈을 아들이 가지고 있지 아버지가 다시 돈을 챙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모르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걸 알면은 피해갈 수가 있다. 얼마든지.
그리고 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되게 이렇게 조금 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많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세금 적은 방향으로 이렇게 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 돈을 아버지가 도로 가져가는 일은 아마 적을 거예요. 오히려 아들 주려고 하는 짓이니까. 그러나 일단 그게 걸리면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부당한 행위를 첫 번째 얘기했죠. 아들한테 증여했다가 증여받은 사람이 다시 팔면 세금을 더 매긴다. 그 첫 번째 부당한 행위라고 봤고, 두 번째 부당한 행위는 뭐냐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꼭 부자간이 아니고 모자간이 아니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거래를 했어요. 이 세법에 보면 특수관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세법마다 다 이 규정이 있어요.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한 건 다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양도소득세에서도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한 것은 역시 규제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싸게 거래했다 또는 비싸게 거래했다, 그런 게 흔히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신들끼리 거래한 것은 무시하고 시가로 가서 하겠다. 가령 시가가 10억짜리인데 5억에 판 것으로 거래했더라. 그건 안 돼. 그건 부당한 거야. 시가가 10억짜리니까 10억에 세금 매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뭐 누구하고 특수관계가 있느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이 제일 알기 쉬운 것은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족. 그러니까 가족과의 거래는 항상 눈을 부릅뜨고 봐요. 과세관청에서. 뭐 부자간에 거래했는데 왜 싸게 했어? 모자간에 거래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했어? 항상 부릅뜨고 본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가족이 아니라도 가깝다. 가까운 사이다. 이것도 특수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가까운 사이를 얘기를 하려면 어떤 관계를 들어야 됩니까? 일가 친척이죠. 일가 친척. 그래서 일가 친척을 특수관계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일가 친척도 뭐 10촌, 20촌 이렇게 먼 사람도 있고 4촌, 6촌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몇 촌까지냐가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부자간, 모자간, 형제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대개 한 가족이니까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혈족 간에 혈족을 우리는 뭘 혈족이라고 그래요? 성과 본이 같은 사람, 본까지 같아야 됩니다. 동성, 동본은 다 혈족, 같은 피를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6촌까지도 특수관계에 있다 보는 거예요. 6촌까지. 근데 혈족은 아닌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보통 친척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죠. 그게 인척입니다. 인척. 혼인을 했기 때문에 친척이 된 거. 인척은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하고 같은 성을 갖고 같은 본을 가진 일가는 6촌까지 특수관계가 있다. 또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머니가 혼인을 해서 또는 딸이 혼인을 해서 고모가 이모를 혼인을 해서 이모가 혼인을 해서 이렇게 혼인관계로 얽혀진 친척, 이것은 사촌까지밖에 또 안 봐요. 그래서 그 인척이라는 건 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가까운 게 외갓집하고 나하고 관계.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까운 게 이모네하고 나하고 관계, 이모간의 관계. 그 다음에 고모네의 관계. 이게 혼인으로 해서 이루어진 세 가지 유형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거래를 한 것은 항상 눈을 부릅뜨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나 겨우 5천만 원짜리 하나 샀는데
이것도 특수관계 있다고 이렇게 따질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금액으로도 한계를 두었습니다. 첫째 한계는 3억 원 이상짜리만 따지겠다. 3억 원 못 가는 건 따지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0분의 5 비율로 해서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그것만 문제 삼겠다. 100분의 5 그러니까 차이가 100분의 5까지는 안 간다. 그러면 괜찮단 말이죠. 차이가. 또 금액으로 따졌더니 3억 원 이상 차이는 안 난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가령 금액으로는 3억 원이 못 되는 거래인데 비율로 따지니까 100분의 5 더 든다. 나하고 이번에 거래한 것이 10%를 거래했다. 이것도 걸린단 말이에요. 반대로 비율로는 100분의 5가 안 되는데 금액으로는 10억이다. 그것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비교해서 봐야 된다. 이게 특수관계 있는 상태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는 일반적으로는 안 생기죠. 일반적으로는 안 생긴데 더러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나무 이름 빌려서 온 사람들이 다 이런 데 걸린 사람들이거든요. 요새도 심심찮게 뉴스를 보세요. 그거 명의신탁 그런 거 아니야? 요새 저 LH 사건 났죠? 지금 아직도 시끄럽잖아요. LH 사건이 지금 무엇이 문제됩니까?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남의 이름을 빌려서 거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남인가? 아까 얘기다시피 특수관계의 범위를 넘어가는 사람, 촌수가 넘었다든지 이런 사람 같으면 또 상관없는데 이 촌수 안에 들은 사람 이름을 빌렸다. 이게 많잖아요. 내가 아직 공직에 있으니까 네 이름 좀 빌리자. 네 이름으로 하자. 이런 말은 이거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요새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물론 여기 조사에 국세청도 관여를 합니다. 국세청도 함께 조사는 하는데 그 뉴스에 보면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국세청이 조사하면 이게 단방 들통났던데 이런 거 안 하고 맨 수사로만 다 해결하려고 수사로. 어? 잡아다가 너 어떻게 했어? 막 욱박지르고 해가지고 너 저 불어라. 어? 자수해라. 이런 방법으로만 자꾸 이걸 가려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걸리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물론 국세청이 앞으로 따지는지 모르지만 그게 늘 안타깝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부당행위. 나는 정당하다고 거래를 했는데 이걸 세법에서는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양도소득 금액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양도소득 금액. 그러면 지금까지는 뭘 계산했습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나 하는가를 계산하려고 한 거죠. 처음에는 양도 차익을 구해야 되니까. 양도 차익이 나가면 그 다음에는 차익에서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양도 차익과 양도 소득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익에서 내가 챙긴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 거면 그러면 소득이 나온다. 아까 대충 개념에서 얘기했죠.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변동이 되어서 그때 1억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지금 1억 빼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그런 뜻에서 이 우리나라가 계속 인플레만 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액을 빼준다. 근데 다만 지금 요새 이 땅값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수도권, 광역시, 자치시. 그러니까 대부분 세 가지가 다 어떤 경우입니까? 도시권, 수도권, 광역시, 자치시. 이 도시권. 이 도시권의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다주택자는 이 장기보유 공제를 안 해줘요. 다주택이란 게 어떤 거예요? 2호 이상.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특별 공제를 다 해주는데 수도권, 광역시, 자치시 같이 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장기보유 공제를 해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일반적인 공제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장기보유 공제를 얼마나 해주느냐 하면 1년 보유한 것에 2% 해주나 이렇게 놓으면 돼요. 1년에 2%씩 공제를 해준다.
그럼 최고 얼마까지 해주느냐? 15년까지. 그러면 1년에 2%씩 공제해 주는데 15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0% 공제해 줍니다. 30%. 다만 2년도 안 된 것은 아예 공제를 한 푼도 안 해주고 2년도 안 된 것을 팔 때는 하나도 안 해주고 2년은 넘어서 3년부터 세어봤더니 3년이 넘으면 이 공제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부 내가 보유하고 있던 기간을 계산할 때 15년이다. 그러면 30%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금이 많다고 깜짝 놀랐다가 이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하면 아이고 그러면 살만하다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세대 1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또 공제를 조금 더 해줍니다. 1주택자는 공제를 조금 많이 해줘요. 근데 이것도 법률을 조금 고쳤어요. 지난번에 고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유, 이 세법에서는 보유라고 했는데 말이죠. 보유하고 거주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보유란 말을 나는 이게 소유로 고쳐야 돼요. 이 법률 용어를. 민법에서는 내 것이면 그것이 내 소유지 보유란 말은 없거든. 근데 세법에만 이 보유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소유다. 등기상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소유다. 이 소유 기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그러면 몇 년을 살았느냐 거주 기간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소유란 말 대신에 보유란 말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전에는 보유나 거주나 이걸 구분하지 않고 내가 소유만 하고 있었으면 내가 살았든지 안 살았든지 거기 2년 이상 내 것으로 등기만 돼 있었으면 이 공제를 해줬어요. 근데 요새 이렇게 부동산 때문에 시끄러우면서 이걸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4%씩 그러니까 내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은 1년에 4%씩 해줘요. 근데 거기서 살지는 안 했다. 그러면 4%밖에 안 해줘요. 그런데 내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살기도 거기 살았다. 그러면 또 4%를 더 해줘.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라는 뜻으로 4%. 내가 거기서 살았다는 뜻으로 4%. 그래서 8%를 해준다. 1년에.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주를 안 하면 4%씩 밖에 공제를 못 받았죠.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적용하느냐면 금년부터 적용합니다. 2021년 판 것부터 이렇게 한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었으면 다 공제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매년 8%씩 해줘요. 매년 8%. 그러면 10년간 나는 내 이름으로 등기도 돼 있었고 10년간 내가 거기 살았다. 근데 1년에 8%씩 해주면 10년이면 얼마 공제였습니까? 80%를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거의 다 세금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을 판 사람은 10년 이상만 살면 80%나 빼주니까 그러면 나머지 20%만 과세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1세대 1주택짜리인가를 제일 먼저 물어보고 만일에 그렇다면 여기서 2년 이상 살았습니까? 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전부에서 얼마 살았습니까? 하면 10년은 살았다. 그러면 80% 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몇 푼 안 나와. 근데 이런 것을 가르쳐 드리고 나면 내가 나한테 막 고맙다고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세금 줄여줘서 고맙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세금으로 다 나간다 자꾸 그러죠. 세금 빼고 나면 남는 거 없다.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다가 1세대 1주택자는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주고 보니까 80% 빼줘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세금 계산하니까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심을 내가 쓰게 돼요. 세무사가 인심을 쓰게 돼요. 이게
이런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장기 보유 공제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추가 공제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공제를 해주고도 더해주는 게 또 있다. 또 여기다 더해주는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장기 임대주택. 그러니까 오랫동안 임대한 주택 얘기죠. 그러면 얼마 이상이 장기라고 보느냐? 6년 이상, 그러니까 5년까지는 해당이 없고 임대를 6년 이상 했다. 그러면 1년에 2%씩 공제를 더해주라 이런 게 있어요. 1년에 2%씩. 그렇게 만약에 10년 했다면 여기 얼마 해줘요? 1년에 2%씩 5년을 더해주니까 10%까지 또 더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이때는 왜 이런 정책을 내세웠느냐면 하도 집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주택이 부족하다 하니까 그러면 주택을 늘리는 방법이 어떤 거냐? 그냥 임대를 많이 하게 해서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이 임대료라도 싸게 내고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임대한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새 문제가 어떤 게 뭡니까? 이게 안 한 것만 못하게 돼서 다시 없애버렸죠. 장기 임대주택 도로 없애버렸어요. 하여튼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에 해당된 사람은 해줍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특이한 게. 이 강남에 특히 유행하는 재개발하고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해본 사람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조합이라는 법인이 중간에 들어서 가지고 조합이 건물을 짓고 또 이건 얼마짜리다, 얼마짜리 평가를 해서 돈을 더 내놓으시오, 더 가져가시오 이런 정산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재개발 조합. 이걸 우리는 관리처분이라고 하죠. 관리처분. 관리처분을 받은 부동산은 또 계산 방법이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이 재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죠. 여기서 같으면 구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처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가 관청이 오케이 그렇게 하시오 해야 이게 재개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개발 인가가 난 날을 기준해서 그 인가가 난 날을 기준해서 인가 전하고 인가 후하고 따로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인가 전까지 난 것을 보니까 그동안에 난 양도소득이 얼마고 팔지는 않았지만은 인가가 난 후에 생긴 양도소득은 얼마인지를 각각 계산해가지고 그걸 합쳐요. 이게 또 꽤 복잡합니다. 그러면 아직 팔리지는 않았는데 인가나기 전 것을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 계산의 기본 원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직 안 팔았는데 양도가액이 없는데 취득가액은 자기가 본래 옛날 산 게 있으니까 취득가액은 있는데 거꾸로 양도가액이 없단 말이죠. 아직 팔지는 않았으니까. 그럴 때 인가할 때 관리처분 인가를 할 때 이것은 얼마짜리다 하고 인가에서 결정한 가액이 있어요. 이것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해요. 이게 가령 내 집이 본래 5억에 산 집인데 이번에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는데 내 것을 얼마로 쳤느냐 인가를 할 때 10억으로 치고 인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10억이 양도가액이다. 그 당신이 5억에 샀으니까 그 차익이 5억이다. 이렇게 과세한단 말이죠. 그 누가 아이디어도 또 교묘하게 잘 냈어요. 그러면 실제로 판 건 아니니까 인가가 난 뒤에 실제로 이제 건물을 헐고 자시고 해가지고 새 건물을 지었어요. 준공했어요. 요건 또 요것대로 따로 계산을 하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때는 양도가액이 어떤 거냐?
실제로 팔면 실제로 판 가격이 양도가액이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반대로 취득가액이 얼마인 줄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취득가액은 아까 계산할 때 인가할 때의 인가가액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10억이라고 예를 들었죠. 그 인가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칠판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하겠는데 칠판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전 기간이 가령 뭐 20년이다. 그런데 10년 만에 재개발을 해서 그 뒤에 또 10년 살았다 그러면 그 딱 기간을 딱 갈라요. 가르는데 뭘 기준해서 갈라요? 관리처분 인가된 날을 기준해 가지고 인가 전 것은 이렇게 계산했더니 얼마 소득이 나오고 인가 후의 것은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합쳐서 계산해라. 각각 계산해 가지고 보통 복잡한 거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 해보셨으니까 알지만은 그러면 인가가 나서 사실은 내 건물이 거기 들어간 게 10억짜리가 들어갔는데 10억짜리가 들었는데 새로 받은 건물은 9억짜리밖에 안 된다. 그러면 1억 손해났죠. 그러면 조합에서 그걸 1억을 보태주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 가령 10억짜리를 내가 거기 재개발했는데 내 것이 들어갔는데 재개발이 끝나고 나니까 15억이 됐다. 그 5억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 늘어난 것은 또 반대로 내놔야 되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하기로 우선 그 개념만 설명해. 이거 여기까지 계산한 게 이제 양도 소득금액 계산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양도 차익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념이 양도 소득이라고 그랬죠. 이제 소득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재건축 건물까지. 이제 남은 것이 또 뭘 계산해야 돼요? 세 번째로 과세 표준을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소득까지는 얼마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세금을 계산하려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 기준이 과세 표준이라는 말이죠.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면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되었으니까 거기서 기본공제라는 걸 또 해줘요. 아까 장기보유 공제 말고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게 있다.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근데 섭섭하게도 250만 원밖에 공제 안 해줘요. 세금으로 250만 원 공제해 줘도 그 공제해 주나 마나 한데 화폐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소득에서 250만 원 이거 빼주나 마나 한 것을 지금도 법률에다는 이렇게 넣어놓고 있어요. 기본 공제해 준다. 빼주나 마나 한 거. 어쨌든지 이 기본 공제까지 해주고 남은 것이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그러니까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과세 표준이란 말이죠. 그럼 과세 표준까지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요? 실제로 내 세금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액 계산 방법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하면 돼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이제 세액이 나옵니다. 아, 내가 이만큼 세금 부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세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율이 8단계나 돼요. 그냥 똑같이 20% 30% 한 게 아니고 8단계나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이렇게 세율이. 그러면 제일 낮은 단계, 최하 단계가 얼마냐면 6%예요. 제일 낮은 단계는 6%. 얼마까지 6%를 하느냐? 1200만 원까지는 6%.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 그러면 최고는 얼마냐? 제일 높은 세율은 얼마냐? 8번째 단계. 그것은 10억 원이 넘으면 10억 원 이상이 되면 10억 원이 초과되면 45% 세금이죠. 45%. 그런데 요것은 지금 양도소득세잖아요. 양도소득세가 45% 나가면 또 지방소득세라는 걸 매기죠. 무조건 지방소득세를 여기다 10% 붙이죠.
그러면 국세가 45%인데 지방세가 10, 양도소득세의 10%니까 프로로 하면 얼마요? 4.5%. 4.5% 여기가 붙어요. 그러면 국세, 지방세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49.5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 세율에 해당되면 그것은 반은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틀림없어요. 반은 세금이다. 그러니까 세금 무서워서 지금 뭘 못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 아까 보다시피 다행히 옛날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환산해서 빼줘서 좀 득을 볼 때도 있고, 또 방금 보다시피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고, 더군다나 주택이 하나뿐이라고 해서 또 공제를 해주고, 그러저러한 것을 빼주니까 그나마도 이게 다행이지, 그거 없이 차액 전부에다 만약에 49.5%를 과세한다고 해보세요. 죽어라고 땀 흘리고 돈 안 쓰고 아끼고 해가지고 벌어놨더니 반이 세금이다.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저한테 많은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재산이 있는데 이거 상속세로 내는 게 절세가 될까요? 양도세로 내는 게 절세가 될까요? 이거 질문이 제일 많아요. 특히나 노인들, 저같이 나이 자신 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자식한테 주든지 뭘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텐데 걱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령 이거 팔아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집채로 이렇게 부동산을 그냥 바로 넘겨줘야 될지, 어느 것이 좋습니까? 이게 가장 많이 물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합법적인 절세 방식이에요.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게 가장 합법적인 절세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상식으로 그냥 얘기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얘기 들으니까 차라리 상속세로 내라고 그러더라.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내가 아는 세무사한테 물었더니 양도소득세로 오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 구구각각이에요. 근데 그 원칙은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행여라도 친구들 사이에 아는 사람 사이에 어느 것이 유리하다더라 이런 소문 듣고 오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전문가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비슷비슷하죠. 상속세 제일 높은 세율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0%죠. 상속세가 50%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아까 보니까 49.5니까 결국 50%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고 세율만 볼 때는 비슷해요. 50%란 말이죠. 그럼 어느 것이 유리하냐?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 가지 공제 제도나 이런 걸 가지고 실제 계산에 들어가 봐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상당히 먹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절세 방향에서 이런 걸 연구를 하신다면, 여러분도 좀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 이 개념을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세금을 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자기 재산 반을 세금으로 내려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저는 과거에 이제 세무공무원도 하고 이렇게 세무사도 오래 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세금은 원칙대로 내려고 노력합니다. 제 나름으로는. 그래도 정작 내가 어떤 돈을 이렇게 지불하려고 할 때는 이게 아까워요. 이거 무슨 단 방법이 없는가, 이걸 다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누구든지.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누가 친구가 뭐 이거 좋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이거 보고 오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개념 설명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율이 어떤 거냐를 쭉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고 50%까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죠. 근데 50% 더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50%까지만 얘기했는데 50% 더 되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사업용이 아닌 거, 그런 얘기죠. 사업에 안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이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또 더 매겨요. 얼마를 더 매기냐? 10%를 더 매겨요. 근데 이것도 괴상해요. 괴상한 게, 가령 내가 그러면 내 세금을 계산했더니 나는 30%에 해당되더라.
그러면 30%인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비사업용이니까 30%에 10%를 더 먹이면 33%를 먹여야 맞잖아요. 그렇죠? 일반 세율이 30%인데 거기에 10% 더 먹이라면 0.3을 더 먹여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세율은 또 교묘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본래 낼 세금은 30%에 해당되면 비사업용 10%를 어떻게 하느냐? 30%에다 플러스 10% 해버려요. 그러니까 몇 프로가 돼버려요? 40%가 돼요. 40%를 매겨. 그러면 아까 이게 최고 세율이 50%라고 그랬죠? 49.5니까 50%인데 여기다가 그러면 10%더 매기라면 어떻게 돼요? 60%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가 최고 세율이 아니고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의 세금을 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를 신문에다도 막 쓰고 그랬어요. 왜 모순이 있느냐? 아까 이 양도소득세 최저 세율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6%죠. 제일 낮은 게 6%죠. 제일 낮은 게. 그러면 내가 거기 6%짜리에 해당된다면 나는 세금 6%만 내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6%에 10%라면 6.6을 내야 맞는데 6%에다가 그냥 세율 10% 가산해버려. 그럼 얼마가 돼요? 16%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순을 지적한 게, 그러면 본세는 6%인데 본세에 거기 조금 붙이는 거, 붙이기로 붙인 게 10%. 이건 주객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세율이 어디가 있느냐 하고 막 지적을 했어요. 신문에다 막 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 높은 재무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한 게 맞다 하고 해석을 내렸어요. 우리가 계산한 게 맞다. 6%짜리 같으면 거기다 6% 플러스 10%에서 16%가 맞다. 그러면 이게 그 주객이 바뀌었지 않느냐. 주된 세금은 6%인데 거기다 보태는 세금이 10%. 이거 말이 되느냐 했는데 자기들이 맞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권한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다. 물론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안 가진 사람은 상관없는데 비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은 이게 엄청난 부담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안 할 수, 세금 이거 안 낼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건물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 토지인데 그 토지 안 써먹어요. 그 위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낡아서 거기 아무 사람 사지도 않아요. 그런 건물이 있어요. 비사업용이에요? 아니에요? 건물이 있으면 일단 비사업용이라고 안 해요. 쓰든지 안 쓰든지. 건물도 없이 그냥 땅만 가지고 있는 게 비사업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산은 어떠냐? 임야 샀다 팔아가지고 돈 많이 남은 사람들 많이 있죠? 예? 땅 크게 팔고 사는 사람들은 되게 임야나 이런 거라고. 그러면 임야는 어떠냐? 임야는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죠? 그게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그래가지고 임야는 그 임야가 있는 소재지. 그 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산이 있는 소재지, 그 군, 시군, 그 군에서 사는 사람은 그 사업용이라고 봐줘요. 3년 이상 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다 땅값 오르기 기다리고 임야를 하나 사놨다가 서울 근교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두 사람이 이렇게 팔았어요. 사가지고. 근데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한 사람은 다른 세무사가 계산해주고, 내 것은 또 한 사람은 내가 계산해줬는데 내가 계산해준 세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나하고 똑같은데 저 사람은 세금이 나보다 적던데 왜 많으냐. 그 사람은 주소가 그 임야 소재지에 있었기 때문에 비사업용으로 안 본 거고, 당신은 서울에 있고 거기 주소가 없기 때문에 비사업용으로 보니까 이게 많은 거다.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줄 알았으면 옛날에 주소를 그리 옮겨놓을 걸 그랬다. 그러니까 법률을 모르면 손해받은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그거는 임야 아닌 그 일반 농지 같은 건 어떠냐? 농지는 자기가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비사업용이 아니야. 거기서 농사를 안 지면 비사업용이야. 농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파느냐 안 짓는 사람 파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여러 시민들은 그런 부동산 뭐 크게 아는 분은 이게 상관없는데 요새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 빼놓고는 다 부동산 투자한 사람 많아요. 나만 부동산 투자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생겨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크게 벌어져. 그럴 거 아닙니까? 거의 먼 데다 임야 사놓고 농지 사는 사람들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 지금 현재 볼 때는 비상업용인데 이건 내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거다. 내가 이 땅을 놀려두려고 해서 놀려둔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거다.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상속받은 후에 5년 내에 팔면 봐줘요. 5년 지나면 안 봐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법률을 알아야. 그 나 법대로 했어, 법대로. 법대로 했는데 나는 절세가 되고 저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법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예,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남았네요. 등기를 안 하고 팔아먹는 사람들. 아예 등기도 통째로 안 하고 샀다가 그냥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율이 70%.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갖가지죠. 맨 처음에 8단계 세율이 있었고 일반 세율. 최고가 45%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또 그보다 또 더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등기도 안 하고 팔아먹은 사람은 또 70%고 여러 단계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좀 1시간쯤 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여러 날 해도 다 부족할 텐데 오늘 하루 끝내기로 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